그거 한번 이미 일부는 들었을 것 같고 일부는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칠판에 좀 적으면서 잠깐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기 지금 유튜브에 제 목소리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전체 성적은 피라미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50점 이하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저 같은 경우에 멘토링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보면 53점이 이제 기본 필수반 9주 끝나고 나오는 성적의 평균 점수예요. 보통 한 52, 3점이 평균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14페이지를 쓴다는 거죠. 1교시가 됐든 2교시가 됐든 14페이지를 명확히 써요. 다만 좀 키워드가 빠져서 그렇지 약간의 소설이나 불화를 많이 써서 그렇지 써요. 일단은 써. 일단 쓰면 보통 한 53점 정도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부지런하게 노력을 하면 보통 몇 점이 나오냐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보통 한 56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대부분 지금 56점 넘고 있죠? 56점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 그러면 보통 한 59점이 나와요. 문제는 우리가 합격 점수인 60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60점이 나와야 되죠. 근데 알다시피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갔다는 거는 인원이 적기도 하지만 올라간 사람들의 실력 차이는 말 그대로 종이 한두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붙을 수가 있고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분들이 요 사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남평일 야간반에 금요일날 오신 분들도 거의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수님부터 해서 민선님부터 해서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성적 나온 점수가 다 어디냐? 봤습니다. 58점 사이에요. 지금 강남평일 야간반에 주간 야간에 나오는 사람이 4-5명 나오는데 4-5명이 나오는데 저 뻔님은 알겠네요. 4-5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58, 9점 사이 분들 외에도 없어요. 58점 이하는 안 나타나요. 뭐 하는 줄을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뭐가 문제냐? 성적도 안 오르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과관계가 있긴 했을 텐데 안 나오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번에 못 붙을 것 같은데 내가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그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강남평일 야간반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55점 언더고 56, 7점은 거의 오고 50, 지금 8, 9점 지난번 성적이 그렇게 해서 한 4-5분 정도가 나와요. 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58, 9점 정도 나오는 분들이 여기도 꽤 있는데 여기에서 60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냥 주구리 쓰면 50점째 50이 안 되는 사람이
53점 올라가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그냥 주구리주구리 쓰면 53점이 그냥 몇 점이 훅 올라가지만 이쪽은 주구리주구리 쓰면 58점이 그 다음 시험에 56점으로 떨어져. 왜냐하면 주구리주구리 썼거나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3점이나 올랐는데 또 몇 개월 뒤에 보면 당연히 3점 올라갔겠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게 성적이 그렇게 안 올라간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정보관리 기술사가 지금 아까 380명 내지 400명이 시험 보고 컴시응이 몇 명 보냐면 지금 툭 떨어졌죠. 지금 보통 한 60명 내지 70명 가고 보통 컴시응에서 지금 11명 전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합격률이 15 내지 20%를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이고 지금 380명 내지 400명이 시험 봐서 여기서 합격자가 33명 내지 40명 이하가 나오니까 여기에 합격률은 최대한 잡아봤자 10 내지 11%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 어떻게 보면 컴시응 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시험 신청 안 끝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나는 무슨 생각이야? 너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나 지금까지 이거 했는데 너 갑자기 왜 이 얘기냐? 우리가 좀 유연할 필요가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합격률이 거의 지금 곱하기 2야. 왜냐면 1년에 2번 보고 1년에 3번 보니까 이쪽으로 시험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컴시응의 내력이 쭉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일부 또 CA2도 해야지, 또 약간 네트워크 깊게 공부해야지, 뭔가가 좀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손해의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지금 저쪽에 지금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는데. 그리고 란님이 됐든 많은 분들이 면접에서 한번 떨어져서 컴시응을 가서 대부분 붙었잖아요. 지금 현재 2차 면접에서 좀 떨어지신 분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빡세게 하지 않고 사실은 다른 쪽에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90% 이상은 중복이 된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10%나 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13문제 중에 10문제고 6개 중에 4개거든요. 그러니까 초이스 부분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거의 100%지.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문제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3개 중에 10개, 6개 중에 4개라는 뜻은 문제의 차이가 10% 정도의 범위 차이가 있는데 그게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간만에 지금 이재식 선생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공부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몰랐대. 하나하나 다 얘기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그래서 지금이 5월 31일이잖아요. 5월의 마지막 날이고 지금 다음 시험이 7월 4일이에요. 그죠? 다음 7월 4일. 한 달이면 진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역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저한테 너 다시 한번 시험 보려 하면 저는 시험 붙자 시켰어. 진짜 빡세게 하면. 제가 이때 한 달 남겨놨을 때 하루에 공부 시간이 하루 평일 기준으로 7시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시험 보기 10일 전에는 휴가를 6일을 냈어요. 휴가를 6일. 마가 아니라 그 정도 기본이지.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그 전주 금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6일을 휴가를 내고 어차피 그 전주에 코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9일 동안에 하루에 공부 시간이 평균 17시간. 그러니까 9박 10일 동안은 17시간을 공부했고 한 달 남은 전 시간 때는 7시간 공부했고 그 전에 한 4개월은 얼마큼 공부했냐면 하루 평균 6시간.
이 정도로 공부했고. 그러니까 저는 틈틈이 업무 시간에도 좀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고도 저녁 7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공부했거든요. 무랄일체. 여러분들 종종 보시면서 스마트폰 보고 또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런 거 좀 하나도 없이 온리 공부로. 왜냐면 저의 서브노트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손으로 썼잖아요. 그거 정리하고 아까 박재현 기술자님이 굉장히 얘기 잘해줬는데 모의고사 보면 그거 추가 업데이트하고 추가 업데이트할 때 저는 대부분 저는 손으로 추가했어요. 다시. 그래야 다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 작업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하루 6시간 내지 7시간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 할 자신이 없으면 내가 볼 때 역전 안 돼요. 왜 역전이 안 되냐면 남들도 이 정도는 하거든. 거기서만 남들은 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니들을 얘기하는 거야. 58점 정도는 하루에 코로나가 걸렸든 코로나가 안 걸렸든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강의 공간 때문에 지난주에 강의 임대하는 곳을 알아봤어요. 잠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의 하루 임대하는 비용이 8, 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간당 10만 원 정도 하고 할인 좀 하고 부가세 좀 포함을 시키면 최소 8, 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는 여기 이틀만 빼놓고는 저쪽 강남 아지트하고 여기 대치 아지트 텅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나와서 공부도 안 참아요. 그래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관 사업이 더 낫겠다. 그냥 이거 접던지 어차피 저쪽은 일부러 24시간 비워놓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관 사업 어차피 여기 8억 들었고 저기 4억 들었는데 어차피 12억 들었는데 그냥 기술사 사업 접고 이 사람 한동안 나오다가 안 나오겠거든요. 그냥 접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매사 비즈니스든 그 공부하는 거든 대충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할 거면 빡세게 공부하고 아니면 저거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호복제님 있잖아요. 글씨 고치라는 얘기 2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분이 제 아들이었으면 집 밖에 몇 번 쫓겨났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24년생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924년생이거든요. 막내거든요. 굉장히 엄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분이 잘 안 고치거든요. 좀 자각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한번 봤어요. 또 글씨는 점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아지는커녕 더 나빠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59점, 60점 못 들어온다. 이거 저 명확히 얘기하고 싶어요. 좀 이게 자각을 하면 우리 고쳐줘야죠. 그거를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제 그저께처럼 제가 4개만 얘기할게요. 1번 이거의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그냥 대충 한두 시간 해가지고는 이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못 따라와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예보를 해도 의미가 없다. 자, 이제 정확히는 이거 할 거예요. 1번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6월 7일 날 400분 시험 보잖아요. 400분 시험 봐야 되나? 400분에 지금 박주영 교수사님, 전희 교수사님, 저 소민호, 원선재 교수사님 5명이 거의 한두 교씩씩 맡아가서 정보관리 컨시엄 모두 다 이렇게 해서 지금 400분 문제 뽑아내고 지금 문제 해설지도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우리 힘들어요. 사실은 문제 그냥 낼 수 없어요. 또 출제 예성 문제 봐야 되고 학원 문제 봐야 되고 합숙 문제 봐야 되고 모의고사 문제 봐야 되고 다 봐야 되거든요. 해당하는 논문도 한번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카페 신청받았잖아요. 외부가 더 많이 내부는 지금 해봤자 몇 명? 17명? 17명 정도 벌써 외부 신청했거든요. 지금 이런 거 없이 이해 안 해 못 들어온다.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아무튼 지금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저는 뭐 할 거냐면 1번 최소한
6월 7일까지는 우리 서브노트 저는 1회를 다 볼 거예요. 저는 오늘 과정 끝나면 오늘부터 서브노트 돌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7월 4일까지 총 4번을 볼 거예요. 4번. 똑같은 내용 4번 정도 보면 어차피 우리가 매주 주간보고서에 받고 매주 암기법까지 다 매주 다 암기법까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저는 지금 15, 16년에 했던 AC2 FSA 같은 거 이런 암기법 다 지금도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거 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ITIL의 서비스 서포트와 서비스 딜리버리 그 항목들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시간에 그렇게 암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죠?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4개 중에 4개는 절대 못 씁니다.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4개 중에 4개 절대 못 써요. 그러면 몇 개 쓰느냐? 4개 중에 1개 쓰고 나머지는 주구리 생각나는 거를 끄집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요 3개는 일부는 답이 될 수 있지만 일부는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지. 그 상태에서는 60점이 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해봤자 58, 9점 정도는 찍을 수가 있지만 60점의 장담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결국에는 59점으로 오는 사람이 결국 11%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거가 암기가 최소한 4개면 3개는 암기되어 있거든.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은 우리 경쟁자가 아닌 거지. 따라서 58, 9점대에 있는 경쟁자는 4개면 4개가 다 암기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저는 당연히 6월 7일까지 서브노트 한번 보고 그러면서 암기법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동안 암기법 다 만들어놨을 거잖아요. 그 암기법 만든 거 저는 다시 한번 암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기법마저도 한 4번 정도는 최소한 볼 거예요. 아마 그래야만 생각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저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서브노트 한번 보면서 우리의 지금 서브노트 굉장히 좋잖아요. 그 서브노트 보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출제 예상 부분이에요. 출제 예상 부분인데 틀림없이 거기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거예요. 이해 일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 되지 않나요? 해시 함수의 충돌 회피 기법인데 충돌 회피 기법의 저의 암기법은 선2 중무라고 암기했죠. 선2. 선2에서 2가 뭐의 약자죠? 2차 뭐죠? 함수. 2차 함수. 자,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2차가 제2의 해시 함수를 얘기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2차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냥 선의중무라고 해서 2차 함수라고 했는데 그래 암기는 됐는데 과연 2차 함수의 의미가 뭘까? 2차 함수의 의미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2차 함수라고 암기했잖아요. 2차 함수를 쓴다, 2차 해시를 쓴다. 그때 2차의 의미가 뭐죠?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제곱이라는 뜻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지. 3이면 충돌이 생기면 9번째에 넣겠다는 거지. 2 곱하기 2라는 뜻이 2는 3. 따라서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9의 자리, 16자리 이렇게 점프업을 해서 충돌이 발생을 하면 거기를 피해서 점프업을 해서 내겠다는 스퀘어 의미죠. 그죠? 제곱의 뜻이에요. 제곱의 뜻. 그런데 오늘 일부 쓰신 분들은 여기다 뭐라고 썼죠? 여기가 충돌이 발생하면 제2의 세컨더리의 해시 함수를 쓰겠다. 그런 식으로 썼죠. 그런 식의 제2의 해시를 쓰겠다는 건 중이죠, 중. 그죠? 중이 뭐의 합되었죠? 그죠? 중이가 제2의 해시 함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지금 얘기했던 또 다른 해시 함수를 써서 충돌을 회피하겠다는 게 이거죠.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늘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빈슈토픽인데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박주영 기사님이 얘기했지만 합격자의 공통점은 뭐다? 빈출 토픽 및 기본 토픽에 강해져야 돼. 그 토픽이 약한데 그 빈출 토픽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붙어? 빈출인데. 빈출에서 약하면 신토픽도 약해. 강해봤자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신토픽은 나을 확률이 빈출보다 훨씬 떨어지거든. 따라서 300개 정도의 빈출을 잡아준다면 거기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도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다 이해하고 있나? 다 이해하고 있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해를 해야 또 암기가 되어요. 어차피 선후행 관계예요.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6월 7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거기서만 충분하다는 건 이 전제 조건이에요. 하루에 뭐 2시간 공부하고 충분하기 뭘 충분해. 이런 뜻이 아니지. 최소한 하루에 그래도 7시간 공부하고 주말이면 10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시간이 충분하다는 뜻이지.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1번에서 다시 얘기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돌릴 수 있고 한 번 돌리면서 내가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나 다시 한번 암기, 키워드 암기 토픽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빈출 토픽에서 안 나올 부분은 버리라고.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하지만 빈출 토픽에서 해시는 여기가 빈출이잖아요. 따라서 오픈 어드레스 방법과 클로즈 어드레스를 통해서 해시를 하게 하는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여기에서 과연 모든 토픽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고 있나? 저도 보다 보면 이해 못한 부분이 아직도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1번. 이게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마지막 1일에 전체 서브노트를 한 번을 돌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듣는 내공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험 보기 전날에 하루에 전체 서브노트 돌릴 내공이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다 암기나 이해가 끝났기 때문에 붙을 건데요. 이해가 안 됐거나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하루에 절대 못 보거든요. 그 뜻은 역으로 얘기하면 59점대로 들어갔을지언정 다른 사람보다는 약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게 1번, 2번. 이게 1번. 2번. 오늘 오신 분들은 6월 7일에 다 시험을 볼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여기 말하는 2번은 제 얘기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카페에 공지했잖아요. 상위 10%는 결제 비용 모두 다 환불해 주는 걸로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결제를 안 했으니까 환불해 줄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하면 그 사람한테 다 환불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저를 위해서 부탁하는 거네요. 이게 읽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네. 따라서 2번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검증은 6월 7일에 나온다. 6월 7일에 외부에서 삼성 SDS에서부터 해서 지금 몇 명 지금 다 신청했거든요. 이들한테 상위권 10%를 다 뺏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못 들어온 거지. 그게 제가 봤을 때 6월 7일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객관적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6월 7일날 다 나온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7일날 시험 본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명의 기술사가 취재하기 때문에 명확히 다 나오고 여기서도 점수가 여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달 크게 의미 없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6월 7일 무조건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 10%에 안에 든다. 저를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서라도. 요거 좀 당부하고 싶네요. 자, 세 번째 갈게요. 이번에 시험 끝나고 원선재하고 수민호 기술사가 이번에 특강 한 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특강이 지금 8번째 있잖아요. 특강이 지금 8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7번째밖에 없죠. 무료로 드리는 거. 왜냐면 8번째는 촬영 비용하고 강사료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적자예요. 따라서 이것도 저를 위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결제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반드시 그 8번째 특강 보시면 원선재님하고 소민호님이 신문, 논문, 출제 예상 문제 이거 한 거 있어요. 이거 반드시 수강한다. 네, 그래서 뭐 출제 예상 문제 다른 데서 고를 수도 있죠. 근데 거기 PDF하고 동영상까지 있으니까 뭐 출제 예상 문제 반드시 수강한다. 요거 얘기하고요. 자, 네 번째 얘기할게요. 지금 소원반이 서브노트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아마 보안인가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이번 주에 올라와요. 따라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촬영 비용이 1일 1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제가 카페에 5만 원 내지 10만 원 알아서 입금하시고 알아서 게시판에 요청하세요 라고 했고 제가 원하는 건 요때 한 4번 정도 돌리면서 우리의 서브노트로 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받아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80 내지 90%는 중복이 될 거고 10% 정도만 소민호 원선재님이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서브노트가 일부가 잘못된 것도 있고 일부는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들마저도 합격한 다음에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따라서 지금 아마 소원반에 거기 서브노트 특강이라고 아시죠? 네, 지금 매주 올라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듣는다. 혼자 서브노트 돌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소원반에 매주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한 3분의 1 이상은 이미 입금해서 지금 벌써 보고 있어요. 일부는. 그죠? 네, 벌써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들은 혼자 돌리기 어려워. 그러면 소원반에 소민호 원선재 교수사님이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를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한 주에 6시간이죠. 1시부터 지금 7, 8시까지 촬영하니까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돌리면 돼. 그렇게 되면 그죠? 하루에 한 번은 돌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돌리면 혼자 외롭게 서브노트 안 돌려도 이미 이 사람들이 PDF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게 있으니 같이 병행해서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번? 4번. 이러면 시험장에서 본능적으로 나올 거예요. 서브노트 한두 번 보고 절대로 안 나와요. 해봤자 키워드 75% 빠진 거에 나오지 100% 안 나온다. 이것만 하루에 몇 시간? 7시간씩. 이렇게 해서 시험 보기 전주에는 하루에 17시간 이렇게 하고 이미 6월 중순에 우리 합격자 발표 나올 때 6월 며칠이죠? 13일? 16일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미 끝났어. 이미 여러분들의 손을 떠났다. 그거는 의미 없고요. 따라서 2차 면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고 시험 못 보든 잘 보든 그건 이미 끝났으니 우리의 목표는 뭐다? 7월 4일 토요일이라고.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딱 한 달만. 딱 한 달 하고요. 그리고 시험 못 본 분들은 또 다음 과정 할 때 제가 동영상 오픈해 줄 거예요. 7월 4일 끝나고. 어차피 우리는 ITP에 제대 특강이 있잖아요. 특강하고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시험 끝나고 시험 어벙한 분들은 그거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은 또 어차피 오픈 추가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문과 과정까지 오픈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거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7월 4일에 집중. 그렇게 했습니다. 아셨죠? 네.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이번에는 신분이랑 출제 특강은 따라 안 하나요? 못해요. 어차피 해봤자 한 달 부분밖에 텀이 없었기 때문에 네. 없고 제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번씩 전자신문 촬영해서 올리잖아요. 네. 제가 보고 시험 문제 나올 건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네. 그거 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합숙이 또 벌써 신청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합숙 신청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또 하죠.
얘기가 좀 늘어졌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플레이 해보죠. 지금 플레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가죠. 이재식 선생님,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공부를 해야지. 자, 8번의 데이터 3법. 참, 그러고 보면 데이터 3법은 아까 말했던 출제 예상 문제, KPC, ITP 기숙사의 모의고사, 합숙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그 중에서 문제가 가, 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때 지금 제가 오늘 낸 게 가가 아니라 나 항목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만 우리 물어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얼굴도 안 나오고 제 얼굴도 안 나오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데이터 3법을 할 때 개인정보 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방법 이 항목이 모의고사에 콕 집어서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 항목이 나 봤다. 나 시험 보기 전에 지난 시험 보기 전에 요거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방법 요거 나 알고 있었다. 손 번쩍 봐.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 출제 예상 문제는 깊게 봐줘야 된다. 그 해당하는 가이드와 지침을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싹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데이터 3법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문제는 그 지침 안에 가 항목, 나 항목, 저같이 가나다도 가 알아, 나 알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59점에 들기 위해서는 항목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깊게 봐줘야 돼. 몇 개? 300개. 여러분들 중에서 데이터 3법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데이터 3법은 다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 그런데 과연 가명정보 결합과 반출 방법까지 준비한 사람은 우리 지금 15명 중에서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저 사람이 붙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기 가봐야지. 그거는 이미 손 떠났다고. 지금은 7월 4일에 집중하시고 좀 이게 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좀 이렇게 깊게 봐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딱 300개만. 안 나올 건 볼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 운영 모드, 뭐 ECC, OC야. 그럼 진짜 거기에 대해서 암호화와 복호화가 진짜 차별화 시킬 정도로 헷갈리지 않게끔 잘 그릴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각 토픽, 그런 토픽이 거의 한 300개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데이터 3법의 목적은 한 3가지 그 지침 보면 이런 게 항목들이 있어요. 익명정보를 명확히 하겠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익명화된 정보,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그 사람이 강정배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익명화된 정보, 여러분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또 가명은 뭐고 익명은 몰라 이러면 안 돼요. 따라서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어나운스먼트 시킨 게 1번. 그다음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법이 사실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책을 통일했다. 이 4개가 그 여러 지침을 보면 제가 커먼으로 있는 것만 뺐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한 자료가 2가지고 여기가 총 그 4개가 있는 거고. 자, 가명정보 정의 한번 볼게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수가 없다. 알아볼 수 없게 한 조치. 우리가 말한 데이터 마스킹, 우리가 말하는 수도니미제이션, 이런 식의 가명 정보를 할 때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수가 없게 한 정보, 이걸 우리는 가명 정보라 부르고, 다른 추가 정보를 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이걸 우리는 익명 정보라는 용어를 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명 정보의 결합 및 반출 절차는 이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정답이죠. 따라서 여기가 두 가지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 1번 수요 기간.
이렇게 ITP 같이 나 이거 정보 좀 줄래? BC카드 줄래? 이렇게 수요 기간. 그 다음에 결합을 수행을 시키고 밖으로 나가도 안 나가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분석까지 해주는 전문기관. 요 두 개의 기관이 있어야 돼요. 수요기관, 전문기관. 요렇게 해서 폐쇄된 공간에서 분석 작업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밖으로 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기관이 반출 적적성 심사위원 총 3명이죠. 이거를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기관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따라서 두 개의 용어가 반드시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사전에 알았던 님, 이 내용 썼어요? 이렇게 썼어? 저는 이거를 한 달락으로만 물어볼 줄 알고 그 정도 수준만 했는데 이것만 물어봐 봐야 안 썼어요. 그러면 그 문제 선택 못 했군요. 그죠? 사실은 이 내용 모르면 데이터 3법 아무리 준비해도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면 데이터 3법이 나온 게 아니라 데이터 3법에 A에 B가 나왔기 때문에 A 백날 공부해도 B가 안 돼 있으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개정신이라고 암기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에 통합한 게 데이터 3법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 자, 공인인증서인데요. 아무튼 공인인증서 이번에 폐지됐어요. 저 이거 나올 확률 90% 봐요. 90%.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오면 저 10% 안에 들겠어요? 중요하죠. 나올 줄 알면 10% 안에 GP가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올 것 같으면 한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모바일 신분증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 해당하는 모바일 신분증도 공인인증서에 폐지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플라스틱 카드 대신에 이것도 제출할 수 있게끔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세 가지를 찍어요. 피도의 UAF, 그죠? 피도의 UAF와 U2F가 있는데 유니버셜, 그죠? UAF, Authentication Framework, UAF 부분, 그 다음 DID의 Decentralize에 대한 내용, 그리고 블록체인, 그다음 모바일 신분증, 그죠?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핀테크 활성화가 됐든, 아무튼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폐지, 액티브 X 폐지 이런 목적으로 반드시 UAF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반드시 한 달락 가져가야 돼요, 그죠? UAF 부분 한 달락 반드시 가져가야죠. 여기다 U2F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기존에 있는 것도 제공을 하려고 나온 게 유니버셜 세컨드 팩터 U2F잖아요. 그 내용 여기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공인인증서 기반이니까. 따라서 UAF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생체 인식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ID에 대한 거. DID는, 그죠? DID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아무래도 DID 부분의 키워드는 뭐죠? 그죠? 자기 주권 신원. 그래서 SSI라고 하는 용어가 아마 우리 서브노트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Self Sovereign Identity예요, 그죠? 따라서 자신이 아이덴티티한 인증, 강정배에 대한 식별에 대한 건 나한테 있어. 그죠? 요런 개념을 우리는 SSI라는 용어를 써요. 이 SSI의 구현과 확산을 위해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W3C의 주도로 해서 만든 블록체인 형태의 분산형 아이디 관리 시스템, 이걸 우리는 DID라 부르잖아요. 따라서 발급 기간이 있고, 이게 약간 표준이 아직 어벙한 상태예요. 발급이 있고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 이거 가지고 신원에 대한 식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는 분산 저장되어 있는 거죠.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통해서 요거를 검증을 해서 강정배가 맞네.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 이걸 우리는 DID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사이트에 가서 DID 봤는데 요게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걸 확인을 못했어요. DID 포맷이란 부분이 거기 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해서 DID에 대한 스키마, 그 다음에 DID에 대한 메서드 부분, 그 다음에 DID의 메서드 결과에 나오는 아무래도 요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유일한 문자열이 되겠죠. 요런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게 DID 포맷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있는 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넣었는데 제가 그 밑에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 이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차별화 하려면 요 정도는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요 정도. 요 정도로 깊게 가져야지만 상위 10%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그 DID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W3C의 국제 표준이에요. 그쪽에서 이미 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DID 문제는 한번 최근에 나왔지만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 안 했네요. 강의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세 번째를 얘기를 안 했네요. 그죠?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면서 부분을 빠뜨렸네요. 지금 이거 하면서 생각났네요. 여러분 요거 소원반의 요 부분 항목인데요. 소원반 원선제에 거기 특강 8번째 강의 동영상 강의가 2개 있잖아요. 여기 더하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현재까지 나온 2년, 최근 2년 동안의 기출문제, 모의고사, 합숙 이 세 가지 꼭 보기. 제가 이 부분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문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 풀이까지 다 보셔야 돼요. 문제 풀이까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매주 모의고사 이렇게 주간 모의고사 내잖아요. 절대로 생으로 못 만들어요. 왜냐면 시간도 없고 아이디어도 절대 안 나와. 그러면 뭘 보고 싶냐? 대번에 학원에서 만든 걸 보고 싶다. 그런데 오래된 거를 절대 안 봐요. 오래된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1, 2년 동안에 나온 거 중심으로 본다. 하고 싶은 얘기는 2년이면 충분해요. 그 전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 서브노트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따라서 최근 2년 동안의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모의고사, 합숙 이 세 가지 꼭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 서브노트에 내용이 있나 없나 혹은 뭐하고 매핑이 되나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얘기를 더 하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약간 그런 표정이네요. 결국엔 너 지금 다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약간의 그 회의론 느낌이 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것만 해주면 돼. 제가 말한 건 이만큼이 하는 게 아니지. 요것만 하면 되는 건데. 강원구님, 요것만 하는 거야. 머리도 좋으면서 왜냐 암기를 안 해. 내가 본인이었으면 벌써 붙었다. 다시 갈게요. 다시.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모바일 신분증.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카드의 신분증을 대신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담아서 쓰는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갖다 내면 그 안에 있는 거에 정보 가지고 그 사람이 강경배다. 이렇게 신원 증명 방식을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플라스틱의 주민등록증 대신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바이오 정보가 됐든 무슨 정보가 됐든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방식이고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이거 지금 하려고 프로젝트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 기업보다는 공무원분들이 먼저 이걸 도입해서 공무원 신분증 대신에 스마트폰 신분증으로 현재 대체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하고 있다. 이게 신문에 나오죠. 그죠? 그런 식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더 추가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HTML5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OTP 혹은 스마트 OTP 이런 식 OTP 같은 거 이런 걸 써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거랑 비대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비대면은 비대면이고 이건 이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채워주시는 걸로. 그 다음에 EID 표기법 잠깐 얘기할게요. 자, EID 표기법은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잠깐 또 EID를 그리라는 문제가 이제 바커 표기법도 나왔고, 그 다음에 DDM문 작성하라는 문제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 생성하는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셀렉트 해서, 뭐죠? 주문인가요? 예, 거기 재고가 서울인 것도 조회하라고 하는 셀렉트, 컬럼, 프롬, 웨어 조건들로 이렇게 해서 직접 SQL 구문을 짜라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4교시 6번이었죠.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문제 냈고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 요것을 한 페이지를 썼었어야죠. 그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그래서 아무래도 개념적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EID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개념적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예요. 그죠? 핵심 테이블. 우리가 개념적 모델링에서는 엔티티라는 용어를 써요. 결국은 엔티티가 실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가면 당연히 엔티티는 테이블로 바뀌고 어트리뷿은 당연히 컬럼 혹은 필드로 바뀌어요. 그죠? 그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EID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EID. 그러면서 EID 작성 방법은 가장 그나마 쓰고 있는 것 중에선 제가 알고 있는 건 전체 6개예요. 그죠? 저의 강의 교환에는 전체 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3개 정도가 그나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 3개를 한번 좀 써보세요 라고 한 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99%는 다 바로 IE 표기법이에요. 그죠? IE 표기법. 그래서 IE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임스 마틴이라는 분이에요. 그죠? 제임스 마틴이 정보공학 방법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제임스 마틴이라는 분이 정보공학을 만들었고 정보공학의 영어가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이고 그것의 표기법을 따서 우리는 IE 표기법이란 용어를 쓰고 테이블에 대해서 이름을 쓰고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당연히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일반 속성 우리가 말하는 일반 필드는 여기다가 밑에 써요. 그죠? 이렇게 해서 1대 n, 1대1로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표기해요. 그렇게 해서 요 하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요것을 엔티티 혹은 테이블 혹은 요것을 우리는 릴레이션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식 선생님이 좋아하는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우리는 릴레이션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결국에는 우리가 릴레이션, 테이블, 엔티티 다 테이블이에요. 그죠? 요렇게 표기한 게 우리는 IE 표기법이란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약간의 모서리가 약간 둥글죠. 모서리가 약간 둥근 것에 테이블 이름, 엔티티 이름을 쓰고 식별자, 우리가 말하는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는 샵을 쓰고 그 다음에 필수 정보는 뭐 쓰죠? 스타를 쓰고 옵셔널을 한 건 동그라미 표시를 해요. 그죠? 요렇게 표기하는 게 오라클의 교육에서 종종 쓰는 기법인데 아무튼 오라클에서 유일하게 1981년도에 이것을 채택을 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표기법이 바커 표기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976년도에 피터 첸이라는 분이 그죠? 요 분이 ER 모델링을 만들었는데 ER 모델링에 의해서 만든 결과물 그게 바로 첸 표기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첸 표기법. 그래서 테이블은 사원이고 일반 속성은 타원이에요. 반드시 동그라미 그리시면 안 돼요. 타원을 그리고 프라이머리키에 해당하는 것만 밑줄 쭉 이렇게 해서 표기한 게 첸 노테이션이에요. 그죠? 이거 말고 3개 정도 더 있는데 그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커 표기법은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기술사 시험이 나온 다음에 바커 표기법이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2007년도 제가 2006년도에 붙었잖아요. 그 사이에 바커 표기법을 그리라는 건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 낸 인간도 진짜 어벙한 인간이죠. 그죠? 꼭 이렇게 문제를 꼭 만들어내야 되나?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업무상에 보면 99%가 대부분 다 IE 표기법을 쓰잖아요. 따라서
요걸로 사실은 문제를 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예, 아무튼 그 문제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했던 개념물 얘기를 했고, 따라서 우리가 말한 논리적 모델링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용어 써줘야 돼요. 그죠? 1번, 정규화 수행한다. 예, 그 다음에 스키마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 요게 해당하는 두 개의 용어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 모델링은, 그죠? 반드시 이제 비정규화, 이런 용어들, 반드시 써줘야 되죠. 그리고 이거 통해서 DB를 구축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3단계를 쓰면 개론물, 4단계를 쓰면 요구사항 분석 추가, 5단계까지 혹시 나오면 요구사항 분석부터 해서 모델링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오버롤적으로 하면 구축 내용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이렇게 해서 5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까지 추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딥페이크란 용어와 전이학습을 냈어요. 제 기억은 전이학습은 얼마 전에 제가 또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가 요새 좀 약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종종 들어가는 사이트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써가지고 이렇게 합성 사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내고 싶고, 그러면서 여기에 유일하게 아직 안 나왔던 게 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LSTM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요게 모의고사만 나왔고 간과 LSTM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시험 문제 나왔던 RNN, CNN은 다 나왔잖아요. 그거는 별로 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딥페이크와 전이학습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개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낸 문제예요. 거의 그냥 2교시 같은 1교시 문제인데. 자, 한번 잠깐 볼게요. 딥페이크는 딥러닝의 약자예요. 그죠? 딥러닝의 딥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짜에 해당하는 페이크, 이거의 합성어예요. 그죠? 따라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 이걸 우리는 간이라 부르잖아요. 이 간이라는 기계 학습과 그 다음에 하나의 키워드를 더 넣고 싶은데요. 이거죠. 롱 숏텀 메모리, 장단기 메모리 구조죠. RNN 구조에다가 메모리 블록 구조를 추가한 구조가 LSTM 구조예요. LSTM만 1교시형도 거의 안 나왔는데 저는 어쩌면 LSTM을 1교시형으로 낼 자신도 있어요. 얼마든지 LSTM 문제 1교시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합성을 통해서 거의 99%는 악의적인 공격이죠. 그죠? 99%는 악의적인 공격 기술, 요걸 우리는, 왜냐하면 페이크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다. 따라서 이미지 합성 기술이긴 한데 대부분 99%는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제가 잠깐 프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요거 그릴 수 있겠어요? 합격하는 사람은 그릴 것 같은데, 저도 요거 생각하는데 5분은 걸렸는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누굴 넣었어야 되냐면 사실 힐러리를 넣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간하고 LSTM 기술을 넣어가지고 머리카락은 힐러리, 얼굴은 트럼프,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요거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 원본 이미지, 원본에 요 기술 적용해서 가짜 이미지 만들어낸다. 그림 못 그리고 사진 받아요? 네? 그림 못 그리고 사진 받아요? 아니지. 여기서 제가 그림 넣은 건 이 그림을 그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본 이미지가 뭐 있어야 된다. 그거를 못 그리고 아니지. 여기다가 이거지. 이미지 동영상 뭐. 우리한테는 사람이란 건 없어요. 저 얼굴 인식 빼놓고는 사람 그릴 일이 없어. 따라서 여기는 원본 이미지, 동영상 뭐 이걸 써줘야 되죠. 원본 이미지에 이 기법을 적용을 해서
가짜 이미지나 가짜 동영상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으로 해줘야죠. 그죠? 아마 사람 얼굴 그리라고 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밑에 6층에 그거네요. 그죠? 미술 학원이네요. 그죠? 이제 그 친구도 도움 빼놓고 좀 어렵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저도 그렇게 그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더 기억이 나지 않을까? 트럼프하고 힐러리까지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굳이. 그렇게 하고 간하고 LSTM은 1교시형으로 준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적대적, 그죠? 적대적, 그죠? 생산 적대적 신경망 구조. 이 뜻은 제가 이전에도 출제 예상 문제로 찍었던 토픽이에요. 간은, 그죠? 그렇게 해서 가짜 이미지 어쩌고 저쩌고는 지난번에 모의고사도 한번 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STM은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히든 레이어가 중요해요. 그죠? 반드시 히든 레이어의 기울기 하강 같은, 그죠?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 이런 셀을 추가를 해서 기억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다. 아무튼 그 구조가 LSTM 구조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전이 학습은 기존에 있는 고양이 사진, 그 다음 엑스레이 사진 있으면 고양이 이미지를 찾는 그런 히든 레이어에 대한 처리 부분을 다른 도메인, 다른 업종, 다른 학습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모의고사에 있었던 그림이고, 이 그림은 구글 검색하니까 누가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히든 레이어에 사용하는 이 학습 기법을 다른 학습 기법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이학습.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잘 쓰셨고,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일부밖에 안 쓰셨던데, 전이학습은 1교시형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강평야의 전희규 수사님이 지난주에 시험 문제 냈는데, 예, 맞아요. 전이학습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적용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떤 태스크에 이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과업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영역에다가, 비슷한 영역에다가 또 거기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도메인 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이학습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데이터셋, 여기에 레이블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덕티브한 거, 어떤 거 유도해서 추론을 통해서 거기에 적용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보통 귀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귀납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걸 우리는 인덕티브 형태라 부르고, 이거 약간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약간의 분야가 다를 거니까. 그래도 과업하고 도메인이 일부 다르면 그대로 못 쓸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변형을 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트랜스듀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우리는 트랜스덕티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변형해서 일부 적용을 하는 그런 약간의 그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튼 동사형은 트랜스듀스라고 하는 변환하다는 의미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 단어가 없어요. 덕티브라고 하는 이 형용사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동사형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환해서 이 전이학습을 적용하는 이런 의미의 트랜스덕티브란 용어가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 전이학습 1교시형 나오면 10% 안에 들면 여기까지 써줘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사용한다? 그거는 58점까지는 통해요. 59점 이후에는 요거까지 써줘야 될 거예요. 요 암기를 지금 한 달 동안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 얘기 한 번 더 강조하자. 왜냐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해시 함수예요. 그죠? 여러분 해시에 대해서 나눗셈법, 폴딩법, 나폴리는 중색이다. 그렇게 저 암기했잖아요. 중간 제곱법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똑같은 곳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는 충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자, 충돌 회피 기법은 뭐가 있다? 그죠? 오픈과 클로즈 어드레스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어드레스는 선의 중무예요. 그죠? 선의 중무. 따라 아까 얘기했던 2차 조사법은 반드시 제곱이다. 제곱.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이 의미가 바로 쿼드래틱의 의미죠. 그죠? 반드시 1배, 2배, 4배, 8배 곱하기 2가 아니에요. 곱하기 2가 아니라 2배의 지수예요. 지수. 그죠? 그죠? 지수예요. 지수. 그렇게 해서 제곱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시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게 이중 해시법이죠. 그죠? 그래서 저의 암기법은 선의중무라고 암기했어요. 그렇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로즈 어드레스 방법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이 단어가 50%는 틀렸더라. 콜레싱이라는 단어가 역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영어 철자에 약해요. 그죠? 여기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철자는 명확히 맞았다. 장담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50%는 있을 거예요. 50%. 저 눈으로만 보는 거 금지. 반드시 써봐야 됩니다. 철자 약한 단어는 반드시 써봐셔야 돼요. 그거 한 달에 할 수 있어. 한 달에. 영어 철자 틀리면 사람이 진짜 없어 보입니다. 꼭 철자까지 이렇게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쓰겠다. 그렇게 충돌이 발생하면 포인터로 우리가 C 언어의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그 예약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노드 생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엘리어스를 해서 우리 포인터로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써가지고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해시 체이닝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체코의 체가 이거죠. 그죠? 두 번째는 계속 늘리다 보면 어느 한쪽은 계속 늘어나고 어느 한쪽은 안 늘어나잖아. 그래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같은 열에 다른 빈 곳에 포인터가 다른 버킷에 여기에다가 넣어버리겠다는 거죠. 여기도 충돌이 있으면 여기에 또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기 열에 넣겠다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하이브리드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충돌이 발생하면 다른 링크에다가 넣는다고 하니까 오픈 어드레서의 의미도 있어요. 아무튼 시작하는 주소는 여기니까. 왜냐면 이것도 시작하는 주소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13도 시작하는 주소는 0번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주소는 안 바뀌는 거죠. 이쪽은 바뀌어요. 그죠? 만약에 3이 16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 점프업을 하니까 시작 주소가 바뀌잖아요. 이쪽은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 단어를 뭐 쓰는 거죠? 클로즈 어드레스 방법이라는 용어 있어요. 이쪽은 폐쇄, 왼쪽은 오픈. 오픈 어드레스, 폐쇄 어드레스. 선의중모, 체코. 절대 까먹으면 안 되죠. 시험 문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그 다음 암호학적 해시도 많이 나왔고 MAC, MDC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 나눗셈법 같은 충돌 회피가 아니지. 해시 함수도 많이 나왔고 아무리 해시 네가 잘 나와도 어차피 충돌은 발생한다. 회피 방법. 요거랑 아까 지난번에 강의에서 얘기했던 암호학적 해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 허복재님이 좋아하는 키 스트레칭 이런 용어는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이쪽에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이쪽은 암호학적 해시가 아니에요. 그죠? 일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측면 및 데이터 측면의 해시 함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쪽에다가 제1 역상정석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죠?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일단은 영어 표현은 공공 데이터의 영어 표현은 퍼블릭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구글에다가 공공 데이터 검색하면 영어 표현은 오픈 데이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 이퀄 오픈 데이터예요. 그죠? 오픈 데이터의 표현은 두 가지예요. 오픈 데이터 OR 공공 데이터예요. 그죠? 그 두 가지 뜻이에요. 그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맞죠? 따라서 그 의미를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죠?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1단계부터 5단계가 이거예요. 그죠? 요 자료는 제가 감리사도 강의하잖아요. 따라서 감리사에 있는 해당하는 지침을 여기에 공공 데이터 지침 이 지침을 가면 요 파일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IDF를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쩌면 그거는 이전 버전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제가 요걸 하기 전에 최신 버전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제 기억은 이게 최신 버전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가 PDF인데 여러분들의 한 20%는 PDF는 어디가 있었냐? 여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HWP, 엑셀, 엑셀은 여기죠. 그 다음에 CSV, 엑셀의 CSV는 변환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XML, JSON, CSV는 여기에, 그다음 RDF는 이거고, 그다음 LOD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채식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암기법은 컨트롤 있잖아요, 여기 컨트롤, CONTROL, 컨트롤, 컨트롤. 암기 중이네, 암기 중. 그 영어 한 단어에 모두 다 있어. 컨트롤, CONTROL. 그렇게 하면 절대 안 헷갈릴 거가 되겠죠? 이거는 암기해야지. PDF하고 HWP. 아무튼 절대로 컨트롤은 암기 안 했으면, 절대 거기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RDF로 여기다 쓰신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전 버전이었을 것 같아요. 요건 최신 버전이에요. 이게 2019년도에 나온 지침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거라서 최신 거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암기해줘야 될걸? 미충족, 최소 충족, 오픈 포맷. 3단계, 4단계, 5단계 오픈 포맷이라는 것을. 그리고 요것을 아마 눕혀야 될 거예요. 각 단계 설명, 그러니까 이거 쓰고 여기가 대분류, 설명, 그 다음에 사례. 이렇게 써줘야 될 거예요. 요거 아마 시대 답안지에서 눕혀야 될 걸? 그죠? 그렇게 써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게 아마 너무 많아서 어벙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한번 판단. 보고. 그죠? 하고 싶은 얘기는 오픈 데이터는 제 기억으로는 최근 4, 5년 동안에 요 문제만 3번 이상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이거 꼭 암기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빈츠 토픽 300개 안에 들어가는 토픽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컨트롤. 절대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 설마 한 달 뒤에 시험 보다가 분명 한 달 전에 제가 무슨 뭐를 했는데 제가 한 것만 기억을 하고 컨트롤은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제가 했던 얘기만 데자부처럼 떠오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걸로 1교 시험 끝나고요. 말이 너무 많네요, 제가. 그죠? 2교 시험 갈까요? 그죠? 2교 시험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2교 시험 갈게요. 2교 시험. 2교 시험 갈게요. 2교 시험. 이거는 대부분 지난주하고 그대로 문제를 4번은 내서 그런지 쓰신 분들 중에 한 50%는 잘 쓰셨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좀 일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보안의 뜻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죠? 가공, 저장 이거 하는 도중에 훼손되거나 변조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인 방법 혹은 정의의 CI를 제공하기 위한 기법. 각 단체에서 정의가 내린 건 다 다르지만 아무튼 뜻은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보안의 특징, 보안의 목표, 보안의 요구사항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게 CIA예요. 그죠? 우리가 말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방지. 기밀성,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 무결성,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가용성, 사용자가 권한 있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 부인방지, 발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암호화의 원리는 A를 B로 바꾸는 것. 대체,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은 블로킹,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꿔주는 건 트랜스포지션, 그죠? 문자열의 해시 함수처럼 몇 개의 고정된 기류를 바꾸면 압축, 그 다음에 우리가 P박스에 해당하는 혼동과 확산, 그죠? 이렇게 해서 혼동과 확산, P박스, X박스에 대한 그 부분이겠죠. 서로 간의 유추 관계를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는 그 P박스, X박스에 P박스가 이렇게 로테이션 돌려주잖아요. 그죠? P박스가, 그죠? 그죠? 이렇게 하고, S박스가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게 substitution 박스고, P박스가 permutation 박스잖아요. 요 개념을 통해서, 이게 이거였어. 그거를 알 수 없게끔 하는 게 혼동과 확산.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값을 더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미가 없는 스트링, 우리가 말한 넌스, 우리가 말한 문자열, 요것을 추가해주는 걸 우리는 확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러면서 LTE와 5G에서 적용하는 인증, 권한관리, 어카운팅, 이걸 우리는 트리플 A 서비스라 부르고,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레디어스, 현재 LTE와 5G에서 쓰고 있는 다이아미터, 요게 대표적인 AAA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이었어요. 그죠? 자, 키가 있다 없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MDC, MAC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잘 썼어요. 그죠? MDC는 중요한 게 해시 함수 가지고 같은 해시 함수를 가서 나온 결과값이 똑같아.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훼손 안 했다는 거니까 무결성만 제공해 주는 거죠. 요걸 우리는 MDC 기법이라 부르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똑같은 키 가지고 하면 결과값이 똑같을 거잖아요. 따라서 그 키를 가진 사람이 보낸 거니까 네가 보낸 거구나, 이렇게 해주면 인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메시지 인증 및 MDC의 무결성을 제공해 주는 게 MAC예요. 그래서 MAC-A가 Authentication이에요. 인증에 대한 기능까지 제공해 주는 게 MAC예요. 하지만 MITM 공격에는 해결이 안 됐어요. 중간에 이 키를 누군가가 가로채서 보낼 수도 있는 부인 방지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전자 서명 혹은 디지털 서명이에요. 반드시 사용자, 샌더의 개인 키로 해서 암호화를 해주고 공개 키를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 공개 키로 상대방이 푸는 거죠. 따라서 네가 보낸 거잖아. 왜냐하면 개인 키는 너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PKI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건 부인 방지죠. 저의 암기법은 송씨 개인은 수공합에 있다. 보내는 사람의 개인 키로, 수신자의 공개 키, 그러니까 수신자에는 보내는 사람의 공개 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송씨 개인은 수공함에 있다. 이게 15년 전에 제가 만드는 암기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부인 방지를 시키는 게 전자 서명이에요. 그죠? 따라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최근 마지막에 나왔던 게 전자 서명 나왔죠? 그 다음 맥 기반의 해시맥이 나왔죠. 여기 토픽에서 최근 2년 동안 2번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토픽이 해시의 암호학적 해시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토픽이고, 이미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오늘 이거 쓰신 분들은 진짜 잘 썼어요. 그리고 권님만 여기다 부인 방지라고 반드시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하고 반도체 융합으로 갈게요. 반도체 융합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PCA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DB 스캔도 안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알고리즘도 아까 1교시 영어가 똑같이 AI 쪽에 사용하는 빈출 알고리즘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미 여러분들 PCA가 눈에 익어서 이거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막상 검색하면 사실 출제가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PCA와 DB 스캔, SVM 뭐 이런 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죠? 이런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알고리즘이 있었지만 사실은 적용을 못했죠. 왜냐하면 반도체 기술이 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됐죠. 따라서 지능형 반도체가 요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뉴로모픽 아키텍처, MPU, GPU,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그다음에 CPU 이런 식의 지능형 반도체 기술이 많이 나왔고 프레임워크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딥러닝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도입부 하나 정도 뽑아내고 물어본 거 2다락, 3다락, 4다락에 넣어버리면
완벽한 답안지가 되는 거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0.5페이지 도입부. 이렇게 하면 잘 맞으면 18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전략은 항상 그랬어요. 가나다의 공통점은 무조건 1단락, 2교 시험은. 그 다음에 물어본 건 무조건 한 단락. 논리적인 흐름 별로 필요 없어요. 장수생일수록 논리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사실은 단기 합격하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 없어요. 물어본 건 한 페이지만 넘으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차 잡고 논리적인 흐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주 심플해요. 가나다가 있다? 가나다의 공통점은 무조건 로마 숫자 1에 넣어버려. 그 다음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항목을 2단락, 3단락, 4단락에 넣고 두 개의 공통점이 있으면 단락으로 묶어버려. 가나로. 3단락에 가나로, 4단락에 가나로 묶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가나다라의 90%는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논리적인 흐름도 대부분 해결이 될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공통점은 뽑아. 나머지는 단락에 넣고 최소한 한 단락씩 써줬다. 이러면 합격 비결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PCA는 알다시피 차원의 축소죠. 그렇게 해서 전처리를 통해서 저차원으로 바꿔주는 것 다보다 프린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위키피디아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저의 강의 교환이 여기 없네요. 그죠? 저의 강의 교환 다른 그림인데 아무튼 점이 2차, 3차원으로 점이 분산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벡터 값으로 치환해주는 1차원으로 2차원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는 값,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PCA 기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자, 그러면서 키워드가 공분산이에요. 그죠? 두 개의 확률 변수, 제가 좋아하는 스캐터 다이어그램, 이거 프로젝트 관리에 A가 늘어가면 B도 늘어나니? 이럴 때 많이 쓰는 두 개의 관계가 있는 연산에서 서로 간의 관계, 인과관계, 그거 따지는 게 스캐터 다이어그램이잖아요. 따라서 항상 강의에서 TV에서 살인이 많이 틀어주는 영화가 있으면 살인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해.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그런 걸 우리는 확률 변수라 부르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냐. 그것을 표현한 값, 표현한 밸류, 표현한 디그리, 이걸 우리는 코베리언스, 공분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프로젝트 관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럴 때에 뭐 하나가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니? 이것을 사용하는 게 공분산이에요. 이런 것을 적용하는 기법, 이게 바로 PCA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고유값, 고유벡터, 뭐 트랜스폼 이런 단어는 대부분 다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DB 스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요건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밀도가 키워드예요. 밀도에 기반으로 하는 스파셜, 제가 좋아하는 공간 DB죠. 스파셜 데이터베이스 공간 DB예요. 우리가 말하는 렉탱글 기반의 사각형 기반이죠. 따라서 강남구의 대치동의 뭐 이런 식의 어느 공간을 표현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DB가 스파셜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룹핑, 클러스터링이지.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거 밖에 있는 건 다 뭐다? 노이즈다. 너는 여기 안에, 여기에 있는 레디어스, 여기에 있는 엡실론, 우리가 반경을 뜻하는 게 엡실론이에요. 그죠? 이 엡실론 밖에 있는 점은 너는 노이즈야.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이 학습 기법, 이 알고리즘,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DB 스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반드시 엡실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엡실론 뜻은 우리가 보통 반경 혹은 레디어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반절은 반경. 따라서 엡실론이라는 단어 무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죠? 미니멈 포인트예요. 몇 점을 잡을 거, 4점을 잡을 거냐, 5점을 잡을 거냐, 그 반경 안에 그룹핑이 있다 없다를 점의 개수에서 잡을 거니까. 너무 적게 잡아도 문제고, 너무 크게도 잡아도 문제고. 따라서 요게 키워드예요. 그죠? 저도 여기 지금 저 오타 만들어 놨네요. 미니멈입니다. MINIMUM. 그죠? 미니멈 포인트죠. 요것을 약자로 모든 프레이는 뭐 PTS라는 용어를 쓰던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최소 점, 미니멈 포인트라고 써주면 돼요. 지금은 4점으로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룹핑을 하는 거죠. 따라서 설명까지 썼어요. 지금 그림은 미니멈 포인트가 4다. 4개, 4개 안에 있으면 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단일 클러스터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B와 C는 밖에 있지만 4개의 점 사이에 원이 그려지잖아요. 노란 점도 밖에 있지만 4개의 점 안에 반경이 그려지잖아요. 따라서 중심점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포함된다는 게 3번 설명이죠. 하지만 점 N은 이거 안에 그려봤자 4개의 점이 포함이 안 되죠. 너는 우리의 핵심 포인트도 아니고 너는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너는 그냥 노이즈 포인트야. 너는 별도의 값이야.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해주는 이 기법에 우리는 뭐라 부른다? DB 스캔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자, 플레임을 쓰면 다 알 것 같아서 제가 플레임 뺐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예측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용어를 썼고 시험 문제에 어쩌면 플레임이 안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DB 스캔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게 감독학습이에요? 무감독학습이에요? 무감독입니다. 반드시 무감독 학습 기법에 뭐 쓴다? 복제님, 좆대가 아니요. 좆대가 아니요. 제가 너무 얘기 많다고 지금 그러는 거지? 조금만 참아요. 거의 끝까지 왔어. 그래서 아까 일부는 코어 포인트, 뭐 보더 포인트, 노이즈 포인트까지 다 쓰신 것 같아. 완벽하죠? 자, 그러면서 반드시 반도체에는 뭐 쓴다? 그거 써줘야지. 반도체에서 지능형 반도체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야 인공지능 처리가 될 거니까. 반드시 한 4개 정도 썼으면 좋겠어요. 뉴로모픽 아키텍처, GP, GPU,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FPGA, 그 다음에 ASIC. ASIC가 뭐의 약자죠? 어플리케이션 스페식,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트 서큐트예요. 그죠? 서큐트는 회로 칩일 것 같고, 우리가 말하는 IC 칩인 것 같고, 특별한 IC 칩인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목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목적으로 특별하게 제작된 칩, 이걸 우리는 ASIC라 부르잖아요. 이를테면 냉장고야. 그럼 냉장고를 위한 칩, 그것도 하나의 ASIC 칩이 되는 거지.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만든 칩을 ASIC라 부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를 받아서 우리가 별도로 프로그래머를 우리가 이제 TV를 만드는데 그럼 TV용의 프로그래밍을 입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런 기술을 FPGA라 불러요. 그죠?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그다음에 GP, GPU는 더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신경망 기술이 들어가는 칩. 요걸 우리는 뉴로모픽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뉴로모픽까지. 그다음에 일부 여기 합격하신 분들은 MPU까지 쓰신 것 같아. 그거까지 써주면 완벽한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 논문에서 있는 자료를 시험 문제 그대로 낸 겁니다.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는 최근에 나왔던 논문에 있는 내용을 부분으로 낸 거죠. 그죠? 참고하시면 돼요. 가상 메모리 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가나는 나왔어요. 다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가나는 기출문제, 다는 선택 못하게 낸 문제. 대부분 출제자가 그렇죠. 가나는 일반 학원에서 낸 문제, 다는 손을 못 대게 하려고 내는 문제. 출제자가 저 같은 인간들이죠. 그죠? 가나는 다 알아. 다는 요거 가지고 난 차별화 시킬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쓰신 분들 중에 단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도피 이거였죠. 다들 불화만 늘었어요. 불화만. 이걸 이번에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남은 한 달 동안. 그게 합격 비결인 거죠. 아니면 고르지 말든가. 여기 인원의 절반은 다 골랐어요. 또. 그죠. 요게 주소 변환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우리가 TLB예요. TLB. 주소 변환 버퍼. TLB. 요것도 제 교훈은 컴시용에 한두 번 나왔어요. 그죠? 주소 변환 캐시. 트랜슬레이션, 루거사이드 버퍼의 약자일 거예요. 그죠? 왜냐면 매번 CPU는 버추얼 주소, 버추얼 어드레스가 다른 말로 로지컬 어드레스예요. 그죠? 논리적 주소, 가상 주소를 쓰고, 우리가 말하는 램, 우리가 말하는 보조 디스크, 우리가 말하는 솔리드 스택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건 다 뭐 쓰죠? 피지컬 어드레스 써요. 매번 주소 변환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캐싱에 가지고 있어요. 그 기능 및 그 해당하는 공간을 우리는
TLB란 용어를 써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TLB 같은 거에 묻히는, 물론 CPU 근처에 있을 수 있지만 메인보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구성하기 나름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 없다는 건 처음 방문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TLB에 미스가 나는, 그죠? 히트가 없다는 건 미스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찾죠. 예, 그렇게 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서 램을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 메모리를 참조를 하겠죠. 그죠? 그쪽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그런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할배인교는 너무 잘 썼어요. 역시 할배인교는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간은 잘 쓴 것 같아.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할배인교 잘 써요. 그죠? 할당, 호출, 배치, 교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할배인교. 그죠? 가상 메모리의 관리적 책 4가지. 할배인교. 이렇게 하는 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죠? 할당을 어떻게 할 거냐? 고정이냐, 가변이냐. 이거는 다 알아요. 53점도 알아요. 그래서 53점이 나오는 거죠. 반드시 저는 이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그리면 58, 9점을 못 넣었거든요. 60이 넘으려면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줘야 돼요. 그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그려줘요. 자, 대부분 알 텐데요. 자, 다시 한번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주세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서 가상 메모리나 램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피지컬 넘버가 있죠. VPN. 가상 페이지 넘버가 있는 거죠. 가상 페이지 넘버를 참조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가요. 이게 만약 0번이다. 0번으로 갖는 거죠. 그 중에 네가 이걸 읽을 권한이 있니? 당신의 프로세스가 네가 읽을 권한이 있어? 그 부분을 우리는 제어 부분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해당하는 로우에는 ppn을 가지고 있어요. ppn이 뭐의 약자죠?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실제 주소로 실제 주소로 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실제 주소를 뭐라 부르냐면 시작 주소를 보통 베이스 어드레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죠? 따라서 최소한 여기를 베이스 어드레스를 쓰든 아니면 피지컬 페이지 넘버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 주소에서 떨어진 거리를 보통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오프셋이라는 단어를 써요. 따라서 거기 주소 더하기 오프셋. 그러면 실제 디스크나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거기 참조 주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가 다 고정된 길이로 이미 다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페이지란 단어를 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상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방법. 요걸 우리는 페이지란 용어로 써요. 그죠? 페이지. 자,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기법. 가변 분할 방법은 여기 사이즈가 가변 분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하나 다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CPU가 세그먼트 넘버로 가는 거죠. 아까 VPN은 페이지 넘버고 여기는 뭘로 바꿔줘야 되죠? 페이지 넘버가 아니라 뭐죠? 세그먼트 넘버로 가야 돼요. 따라서 페이지도 페이지 테이블이 아니라 뭐죠? 세그먼트 테이블이에요. 여기에 0번으로 가야죠. 이거에 시작하는 어드레스를 뭐라 부르죠? 베이스 어드레스. 이 사이즈를 뭐라 부르죠? 크기, 리밋이란 단어를 써요. 따라서 세그먼트 테이블에 두 개 용어는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뭐고? 베이스 어드레스와 리밋. 이 용어 없으면 빵점이에요. 따라서 추상화를 그리든 뭐를 그리든 이 용어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따라서 이것을 들고 와요. 그러면서 오프셋이 그죠? 이 해당하는 떨어진 거리가 할당되어 있는 사이즈를 벗어난다. 그러면 여기에 유효하지 않은 거죠. 반드시 오프셋은 할당되어 있는 사이즈 안에 있어줘야 돼요. 그 뜻은 작아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더해야죠. 베이스 어드레스 시작 주소 1400번 더하기 10번. 그럼 1410번이 되겠죠. 따라서 가상 메모리에 1410번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되겠죠. 패치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세그멘테이션 기법이죠. 이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중요하죠. 그죠. 이 정도는 그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딱 답안지 작성하기엔 딱 좋은 거고 요거 반 페이지 크게 그려줘야죠.
이런 건 크게 그려줘야 됩니다. 속이 답답하게 그리거나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지면 채점자 읽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요거 써줘야 됩니다. 최소한 두 개의 단어는 나와줘야 돼요. 뭐? 세그먼트 테이블, 또 뭐? 페이지 테이블. 이 두 가지 단어는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페이지 테이블, 세그먼트 테이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리밋과 베이스. 요 단어도 반드시 나와줘야 되죠. 자, 그 역 페이지 넘버로 갈게요. 역 페이지 테이블은 시험 문제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정의는 그거죠. 뭐가 인버트냐, 뭐가 역이냐, 이러면 잠깐 설명 들어갈게요. 기존에 있는 이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세스당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프로세스당 테이블 하나야. 프로세스당 테이블 하나. 테이블이 그러면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가 10개면 테이블은 몇 개? 10개가 된다는 거지. 이거를 뭘로 바꾸겠다? 하나로.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글로벌 페이지 테이블이지. 테이블은 하나다. 이게 엑기스죠. 따라서 기존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은 테이블 크기가 여러 개고 많기 때문에 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하는 구조다. 그 다음에 테이블 크기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요게 이제 문제점이죠. 요 부분이 엑기스예요. 요 부분. 사실 별거 아니죠. 막상 대부분 기출문제 보면 대부분 답은 별로 아니에요. 그죠? 다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상관없이 하나의 테이블을 들 거고, 메모리, 프레임은 페이지라는 표현을 쓸게요. 페이지나 프레임이나 여기 고정되는 거냐, 가변 분할이냐.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 프레임 이런 단어는 피지컬 페이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레임은 피지컬 페이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해당하는 원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메모리 프레임마다, 페이지마다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을 할당을 해서 프로세스 증가와 상관없이 크기가 고정된 페이지 테이블에 프로세스를 매핑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현재의 모든 테이블의 개념은 아까 보셨다시피 로지컬 어드레스의 기준이죠. CPU의 논리적 주소 기준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역전이 됐다는 거죠. 어디한테? 물리적 주소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논리적 주소가 아니라 물리적 주소, 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 혹은 아까 얘기했던 가상 메모리, 이런 CPU에 있는 어드레스가 아니라 물리적 주소의 기준으로 해서 찾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역 페이지 테이블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PU는 아까 가상 주소 썼어요. 그죠? 가상 주소고, 여기에 이제 PID가 들어가는 거죠. PID가 뭐의 약자죠? 여러분들 PCB 아시죠? PCB의 가장 중요한 게 프로세스의 유일한 식별번호인 프로세스 아이덴티피케이션, PID잖아요. 따라서 해당하는 로우에 PID가 붙는 거죠. PID에 그 다음 P가 뭐의 약자죠? 페이지 넘버죠. 페이지 넘버.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페이지 넘버.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떨어진 거리, 오프셋. 이렇게 해서 피지컬 넘버를 찾아가는 거죠.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은 몇 개? 프로세스당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에 프로세스의 아이디마다의 그죠? 페이지 넘버가 혹은 프레임 넘버가 매핑되어 있는 거죠. 하나로. 중요한 건 뭐다? 프로세스가 로지컬 어드레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피지컬 넘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 테이블 자체가. 그죠? 그렇게 해서 P는 페이지의 넘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해외자로 보면 이 페이지 넘버 대신에 프레임이라는 용어도 써요. 그러니까 아무튼 P는 페이지 넘버.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거리를 더해서 피지컬 주소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얘기가 늘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역 페이지 테이블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요거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정보관리 및 그다음에 컴시형의 공통 토픽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상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하고 CPU하고 CA 쪽에서 최빈출이었잖아요. 다 나올 확률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쓰신 분이 절반을 썼는데 절반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카톡은 날리지 않는 걸로. 자, 요거 반드시 그림 그려줘야 됩니다. 자, PID, PT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프로세스의 ID, 페이지 넘버, 그 다음에 오프셋 그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문제가 구역성, 지역성 나왔었잖아요. 요거는 참조하시면 끝. 자, 좀 얘기가 늘어졌는데요. 제가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게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